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선 이분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 박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20만 명이 넘는 대형 유튜버를 또 모셨습니다. 사실 유튜브가 본업이신지는 제가 그거 여쭤본 적은 없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세금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네시스 박입니다. 세무사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말을 해줘야 돼요. 그쵸? 네네네. 세무사는 아닌데 네. 세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제 뭐 그냥 부동산 세금만 조금 알고 있을 뿐이고 아마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 하고 있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고 매도를 하다 보니 이제 뭐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교육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항상 제가 네네. 저희는 사실 구면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 오해하시는 분들이 홍보 생기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1도 없는데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 DM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와요. 뭐 세무사님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답변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일단 세무사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쵸, 그쵸. 근데 사실은 이제 질의응답은 제가 못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끝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좀 질문 같은 거 간단히 답변 주고 하는데 질문은 이제 인근 세무사님 사무실 가시면 상담을 잘 해주시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 박 선생님이 해주시는 네. 그런 콘텐츠는 본인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면서 얻어낸 경험들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얻어낸 것 그리고 세법 공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관련된 지식들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들을 본인이 스스로 또 갈고 닦아서 여러분께 정확한 것만 알려드리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세무사님하고 나중에 어차피 상담도 하고 신고대행도 할 건데 뭔가 내가 알아야지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아는 단계에서 좀 공부하는 그냥 강사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오늘 또 네. 이제 처음 오셨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 해주셨고요. 네네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뭐 바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7 대책이라는 게 진짜 네. 그때 기습이었잖아요. 예, 기습이었죠. 네. 게다가 더 황당한 게 전날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 때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바로 주말로 넘어가니까 네네. 다 멘붕이 와 있던. 네네네. 예, 27일이 아마 금요일이었던 걸로 네네.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97 대책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잖아요. 네, 좀 뭔가 돌았어요. 돌았잖아요. 네, 돌았는데 이제 조금 특이했던 게 설마 일요일 날 할까 했는데 설마. 정말 일요일 날 했고 했어. 이제 저는 그날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그날 아침에 야 이게 정말 휴일 날 하는 거 보니까 좀 세게 나올 건가 약간 살짝 걱정을 했는데 예. 살짝 김이 빠진 기대가 커서 그런지 좀 그렇게 평을 하고 싶네요. 예. 그럼 97 대책 내용을 먼저 네. 살짝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가지고 오신 화면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걸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네네. 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일단 97 대책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보도자료 원문을 그냥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예. 4페이지에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진과제 해서 위에 공공주도, 공공민간협조, 민간주도, 공공지원 이렇게 박스가 있고 예. 수도권 공급, 도심 공급, 민간여건 개선해서 9개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저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도권 향후 5년간 135만 호를 착공을 한다는 거죠. 공급이 아니고 착공. 이게 첫삽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숫자가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만약에 제대로 다 진행이 된다면 한 4에서 5년 정도 있다가는 뭔가 좀 물가 안정에는 이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있겠죠.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좀 반반이고 이제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저기 밑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예. 왼쪽이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이고 오른쪽이 수요 관리 내실화인데 저게 네. 이제 두 개가 규제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글씨가 좀 잘 작은데 제가 네. 이제 오른쪽 위에다 좀 크게 써놨죠. 네. 그래서 감독 기능 강화 1번부터 뭐 5번 자금 출처 투명성 재고 기반 강화까지 5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별표 제가 해놨죠. 3번하고 3번하고 5번. 5번. 불법 의심 사례 세무조사 그리고 5번이 자금 출처 투명성 재고 이걸 5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금 조달, 증여세 조사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금 조달 관련해 가지고 증여세 조사 더 빡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30억짜리 집을 샀어. 네네. 네가 지금 이거 살 수 있는 게 맞아? 네, 한번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는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원래 네. 이거 되게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원래 강하게 했는데 조금 네. 더 하겠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 수요 억제책으로 가겠다는 거죠. 아. 우리 이제 뭐 주식 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은 결국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저게 수요 억제책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급 대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게 제대로 공급이 될 때까지 너희들 움직이지 마. 너무 집값 오르게 하지 마. 그럼 나도 좀 면이 안 살잖아. 그러면 너희들 혼내줄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예. 근데 사실 시장 경제라는 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누른다고 혹은 네. 인위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미 밝혀졌죠.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경제학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네네네. 그건 나와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보겠다라는 네. 게 이번에 네. 의미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627도 즉각적으로 나와서 그렇죠. 저는 그때 부동산을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네네네. 와 그때는 좀 약간 다들 놀랐더라고요. 왜 많이. 그러냐면은 네. 627의 특징이 뭐였냐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지역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 강남 같은 곳 그리고 15억 초고가 주택 지금은 초고가가 아닌데 금액으로 딱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수도권은 금액 대출 금액 한도 6억으로 6억까지. 묶어버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다 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가서 굉장히 좀 세게 나왔는데 예. 97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난 14일, 13일이 첫 번째 돌아오는 주말이었어요. 예. 그리고 주말 지나고 지금 오늘이 17일, 18일 이렇게 되잖아요. 예, 18일. 그렇게 보면 이제 주요 지역 같은 경우를 분위기를 보면 사자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네, 달라요. 달라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 네. 지금 왼쪽 제가 빨간 박스 친 게 결국 자금 조달, 증여세 조사하겠다는 거고 오른쪽 주택 시장 수요 관리 내실화 있지 않습니까? 주제적 LTV 감화부터. 네, 해가지고. 아우 저기 글씨가 보이세요? 예. 그 두 번째 페이지로 볼까요? 그림을 그림을 두 제가 번째 페이지로 가져온 거. 한번 넘겨주세요. 예. 예. 그러면 예. 이제 조금 더 약간 작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를 확대를 해서 네. 현재는 동일 시도 내에서 어쨌든 한다면은 그 주최장이 지자체장이에요. 지자체장. 뭐 시장. 서울이면 서울시장. 그렇죠. 뭐 네. 구청장 이런 건데 개선을 뭐라고 하냐면 동일 시도 내에서도 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그냥 개정하겠다. 뭐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령이니까 정부에서 그냥 곧바로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설령 저게 위에 본법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은 저거는 없을 그냥 것이다. 뭐 그냥 무난하게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같은 규제 지역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면 말 그대로 허가잖아, 허가. 그렇죠. 허가기 때문에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예를 들어서 부장님도 이제 결혼 뭐 N년 차가 되셨는데 네. 갑자기 사모님께서 오빠 이제부터 저 오빠 10시 아니에요, 누나예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예, 그냥 오빠라고 해요. 알았어요? 예. 뭐 당신 이제 말이야. 밤 10시까지 통금을 하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에 8, 9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왜 10시에 들어가야 되지? 난 조금 더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반발심이 생기겠죠. 똑같아요. 자 이제부터 집을 살 때 허락을 받으세요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왜? 굳이? 내가 왜 굳이 당신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 그쵸? 그래서 네. 이제 허락 받기 전에 내가 사고 싶다고 하는데 저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 내가 허락을 받고 집을 사면 곧바로 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치. 세를 끼고 사둘 수가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내가 세를 끼고 사두고 나중에 들어가서 비과세 받아도 되는데 그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물론 일부입니다. 네. 일부 공무원들의 어떤 좀 정말 어이없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거 뉴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우리 4인 가족인데 이번에 뭐 땡땡구에 있는 30평짜리 방이 4개라서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처음 본 공무원이 당신 말이야. 뭐 이 정도면은 한 24평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하러 30평대를 사는 거야?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좀 그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일부고 이게 물론 다수의 일부이긴 한데. 사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보세요. 네, 이제 화면으로 돌려주셔도 돼요. 예. 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지금 그런 토지를 있잖아요. 묻겠단 네. 말이에요. 물론 방금 같은 부작용은 거의 없고 있어도 일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마포나 성동이라든지 그 한강 그 벨트를 만약에 벨트. 묶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게 묶으면 묶을수록 그런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2차로 또 묶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N차가 됐을 때 서울 전역을 묶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사는 주체가 국민들이 아니고 잘못하면 공무원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아, 물론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 본질도 뭐냐면 제가 예. 봤을 때는 대출 규제 뭐 6억으로 한도를 줄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왜 내가 능력이 있으면 소득 능력이 있으면 대출을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불구하고 그걸 제한하는가 이게 저는 더 오히려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국채 발행 다 할 거 다 하고 뭐 지출 재정 지출 확대 다 하고 하는데 아, 좀 약간 그런가 멘트가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아쉽다. 수요 억제책에 있어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뭐 다시 본질로 들어오면은 네. 그게 있어요. 성동이랑 마포랑 강동을 이번에 네네네. 광진까지 네네. 이게 한강 라인의 마지막이잖아요. 네네네. 묶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번에 좀 있었는데 안 묶었단 말이죠. 네네. 이번에 다행히 안 묶었고 네. 이제 기존에 있던 것만 그냥 연장만 했었죠. 그러면 네. 안 묶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타이밍을 조금 약간 우리가 벌었다. 왜냐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마포하고 성동을 사고 싶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묶였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곧바로 전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출 금액도 한도가 적고 하니까 내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술이 좀 한정적으로 갈 수 있는 끼고 거죠. 산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볼 수 있는 집 자체가 좀 낮아져요. 나도 좀 좋은 거 사고 싶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벌었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지정이 됐으면 집값이 더 오르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산술적으로.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예 네, 못 사게 하니까 못 오르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중간 지점이 어디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사지 못하게 하면 더 막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뭐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핸드폰을 하나만 사라고 해요. 예. 하나만 사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새 거 사야 되겠죠. 저장 용량도 제일 큰 거 사야 되겠죠. 그 심리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에 뭐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가정하는 게 참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까지의 그 들어왔던 수요 공급과 억제책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네. 성동 마포 이쪽을 묶지 않은 게 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시간도 벌었고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어쨌든 돌리긴 했지만 네. 다음번에 그러다가 계속, 또 될 것 계속 같다는 남아 신이 있는 있을 거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 중에서 다 오르진 않을 거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뭐 요즘 말로는 뭐 트로피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 위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마포하고 성동이 묶이면 그 다음에 곧바로 광진 쪽으로 퍼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예. 다만 세금 규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매수자들을 퉁치면 안 돼요. 매수자들 중에서도 내가 무주택인 경우가 있고 다주택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나눠야 접근법을 된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무주택자하고 다주택자하고 네네. 어떻게 다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무주택이라면 저는 그냥 매수하겠죠. 지금 가장 좋은 거 하나로. 왜 그러냐면 대신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 당연하죠. 능력 된다는 건 근데 이미 정해져 당연하죠. 있어요. 네, 정해져 6억 있고 가지고. 어차피 또 긍정적인 측면은 예. 어차피 6억으로 한도로 막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잘 안 나요 이제. 근데 그거는 예.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LTV DSR 같은 것들을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사고가 나기가 쉽지 않은 수준까지 우리나라가 왔다라는 평가들은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뭐 네. 어떤 의미든 간에 이제 사고 부분은 그럼 떠나가지고 내 능력과는 별개로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네네. 아파트는 제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면 지금 타이밍을 잘 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일단은 과거처럼 주택 수를 늘리는 전략은 지금 맞지 않아요.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이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차익도 좀 내고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저는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렸지만 지금 방식은 옛날이잖아요. 그거. 옛날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맞지 않고, 자, 그럼 어쨌든 내가 고를 수 있는 주택이 결국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금이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두 개를 분산해서 한다? 그거 거의 없어요. 그만큼 맞죠? 자금이 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금 되지도 않고 네. 자금 결론은 그냥 하나예요. 그럼 내가 하나를 내가 매수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새를 끼고 사둘 거냐 아니면 곧바로 실거주할 거냐 두 개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보통은 주담대를 받으면 전입을 해야 되니까 예. 실거주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 실거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겠습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좋은 거 가야죠. 무조건 좋은 거 갑니다. 기왕지사하면. 무조건 좋은 거 갑니다. 그러니까 광진구 내에서도 1급지 예를 들어 광장동 이런 데 가는 거고 성북구 내에서도 뭐 기름이라든지 이왕이면 좋은 데 뉴타운 가버려요. 쪽으로. 장위 쪽 네. 간다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시장이 분화가 되면서 될 놈들만 되고 힘든 녀석들은 좀 더 오히려 힘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 자 그런데 그거는 영주택에서 일로 가는 사람들이 그쵸. 그런 거고 그럼 만약에 내가 주택수를 따져보자고요. 1주택이에요. 1주택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주택은 내가 딱 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KB 부동산을 보면 KB 선도 아파트를 50이라고 있어요. 네. 아시죠? 그 50개 아파트를 가지고 S&P 500 같은 거예요. 예, 지수 같은 걸 매기잖아요. 그치. 예, 예. 그러면 그 50. 시총 50이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선도 아파트 50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파트들이에요. 예. 그러면 만족감이 크겠죠. 거기에 내게 들어가면. 내게 들어가면. 근데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거나 만약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이참에 바꿀까? 이런 생각 들겠죠. 그거 상대적인 박탈감이 은근히 사람 심리가. 예, 심리가 원래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이 먼저 매수하고 팔 거냐, 아니면 팔고 매수할 거냐 그건데 지금은 무조건 선매도 후 매수해야 돼요. 아. 중간에 꼬여요 잘못하면. 매수를 하나를 해놓고 들어가려고 안 돼요, 안 그러다가는 돼요. 큰일 난다는 예를 들어서 거죠. 중간에 토우제 묶이면 어떡할 건데. 아. 매도가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선매도하고 후 매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주택자는 전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이제 보유세부터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세금 규제가 보유세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면 일단 홀딩, 관망. 그게 딱 너무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네, 아니 뭐 감당할 것 같으면 아. 일단 홀딩. 왜냐하면 파는 순간 현금 갖고 있는 순간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다시 못 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보유세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럼 이제 그 부담이 되냐 안 되냐 기준은 뭐냐? 작년 나온 보유세 저는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 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충분하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약간 좀 두렵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야 돼요. 그럼 정리라는 게 뭐다? 명의를 분산시켜야 되죠. 제일 쉬운 방법은 매각하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는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파는 게 많을까요? 그 증여가 많을까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중간용으로 된다고 했을 때 증여가 많죠. 증여가 훨씬 많습니다. 요즘에 증여 많이 하더라고요. 증여 훨씬 지금 예. 서울이 7월인가 8월 증여 건수가 2년 5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 찍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는 거예요. 파는 순간 다시 못 산다. 대출도 묶여 있고. 왜냐하면 사고 팔 때 세금 네, 그것만 해도 지금 이제 집값이 비싸니까 네, 맞아요. 몇 억이잖아요. 맞아요. 그 몇 억을 이미 허공에 날리느니 네. 어떻게든지 내가 증여를 해주겠다. 근데 증여하는 방법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증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통으로 넘기는 증여, 일반 증여라고 하고 그리고 채무를 낀 상태에서 하는 부담부 증여가 증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증여는 아닌데 이제 싸게 파는 방법. 그게 싸게 파는 게 특수관계 몇 억, 특수관계 저가형수. 저가형 이게 네네. 그 어떻게 돼요? 그게 기준이? 30% 또는 3억 중에서 낮은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15억짜리라고 네. 해봅시다. 10억 하면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15억 중에서 30%니까 4억 5천이잖아요. 네. 근데 30% 또는 3억 중에서 낮은 가격이니까 3억이 낮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15에서 3을 뺀 12억까지. 그러면은 20억짜리 증여할 네. 거면은 17억이네요. 네, 17억이죠. 예. 자, 그래서 내가 17억보다 더 싸게 판다 그러면은 15억에 팔았다. 2억에 대해서 2억 증여세? 증여세.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근데 그 방법은 안 써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 모르겠다.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저 잘 따라오고 네, 있어요. 네네네. 만약에 내가 예.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강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토지를 묶여버렸어요. 그 방법 못 써요. 왜요? 매매죠. 예. 매매 방식에 있어서는 매수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곧바로 전입해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17억 들고 와야 돼요. 자녀가. 있어 없어요? 없지. 없죠. 그런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특수관계자 저가형수도는 안 되죠. 예. 그럼 부담부정여는 채무를 끼고 파는 거잖아요. 네. 끼고 증여하는 거잖아요. 얘도 일반 매매로 봅니다. 채무를. 그러니까 똑같이 전입해야 돼요. 어차피 매매 거래로 봐요. 네네. 그래서 안 돼요. 토호제는. 근데 증여는 돼요.
증여를 내가 받으면 곧바로 전세 줄 수 있어요. 증여를 그럼 받자마자 전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네. 아, 그 방법을 쓰겠구나. 그러면 내가 용산이나 서초나 송파에 적당한 중상급지가 있는데 내가 이걸 자녀한테 부담부증이나 저가용수하면 얘가 곧바로 들어와야 되니까 못하죠. 네. 근데 증여하면 증여 세를 줄 취득세 내고 곧바로 세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 세 받은 걸로 증여세 내버리면 돈이 안 들어가요. 현금 흐름이. 그러면 증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증여를 하죠. 하는구나. 게다가 내가 팔면 양도세 내야 되죠. 네. 그리고 다시 현금 증여하면 현금 증여세 또 나오죠. 자산이 두 번 얻어맞으면 이거 반 줄어들어 버려요. 네. 그러면 얘가 그걸 가지고 대출 일해서 사야 되잖아. 똑같은 거 살려면. 근데 대출이 어떻게 돼요? 6억. 6억밖에 안 나와요. 못 사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 그곳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하고 지금 입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세금만 네네네네. 봐도.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라도 네. 무주택자가 접근하는 방식이랑 1주택자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니 네네. 1주택자가 2주택자가 이제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파는 물건들을 싸게 정리를 할 때 무주택자는 들어가서 사라 이 말씀인 당연하죠.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나 이제 세금 낼 것도 아니고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내가 왜 세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 불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주택자가 왜 저는 좀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제 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돈을 풀었기 때문에 네. 그냥 푼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집값이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이제 그 사회 초년생들이라든지 2030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유망한 지역은 너무 싼 거 사도 또 안 돼요. 또 그러더라고요. 안 올라요. 오히려 내가 만약에 싼 걸 산다 그러면은 서울은 좀 힘들고 수도권의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한 5억, 6억 왔다 갔다 하는 새 아파트 있어요. 네. 평수 좀 작은 거. 음. 차라리 그게 나아요. 차라리.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사회 초년생인데 분양가가 5억 얼마였나? 그런데 일단 계약금 내고 잡은 거예요. 네. 그만 2, 3년 후에 이제 잔금 치르잖아요. 근데 본인도 나중에 돈 벌고 이제 대출은 어차피 6억까지 나오니까 이제 6억을 다 안 받더라도 뭐 3억, 4억 받아가지고 하면 어떻게든 잔금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나중에 얼마가 될까?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 5, 6억 했을 때 한 8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됐다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얘 때문에 해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좀 작은 규모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제 맞벌이거나 모아놓은 자금 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7, 8억 대에서 좀 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럼 내 돈하고 대출을 좀 받아서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억 초중반에 이문에 있는 땡땡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말하기 좀 그러니까 네. 구축을 사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문에. 근데 요즘 이문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이문동. 네. 제 학교 거기서 나왔고. 네. 근데 야 이거를 어차피 신혼부부니까 여기서 계속 살 건 아닌데 한 4에서 5년 있다 팔면 적당할 것 같은데 이게 예. 많이 오를까? 매수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에 가면 장윤 뉴타운에 같은 20평대에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1억 정도가 더 비싸지. 더 네. 비싸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봤을 때 자금 조달 빡세게 본다고 했었죠. 아니, 미안합니다. 자금 조달 아니, 뭐 꼼꼼하게 괜찮아요. 네, 꼼꼼하게 본다고 했었죠. 그 자, 그러면 정도까지는 뭐 욕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원래 예산에서 1억 정도가 초과됐을 때, 물론 이제 뭐 1억이 큰 돈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자. 그럼 우리가 부모님한테 증여받을 때 증여세 5천만 원까지 안 내죠. 그렇죠. 여기에서 저는 항상 1억을 더 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 5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제 5천 빼고 1억이니까 10% 1천만 원만 세금 더 내면 돼요. 아니면 1억을 그냥 빌려라. 딴 데서. 빌리거나 어디선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빌리고 대신 원금 상환만 잘 해서 뭐 한 10년, 20년 하면 안 되고 그건 증여에 가까우니까 안 되고 가급적 5년 5년 이내, 이내로? 뭐 10년 이내 해서 원금 상환해서 사후 관리하니까 그렇게 갚았을 때 훨씬 더 그 이문의 구축 아파트보다는 장위 준신축이 훨씬 낫겠다. 물론 이 올해 들어온 레디언트 자이 레디언트 걔는 좀 벌써 이미 10억 넘었고. 비싸더라고요. 예, 그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저 관계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건 네.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는 거죠. 굳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스크 헤징을 딱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세금 규제가 나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1주택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 건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네. 이제 세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세금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네네네. 세금을 걷지 않고 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네. 더 과세 없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네. 가능할까? 결국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네. 증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네.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아 물론이죠. 나올 거라고 저는 뭐 시간 문제일 뿐이고 네. 우리가 이제 정부의 어떤 생각을 깠잖아요. 네. 그 언제였었죠? 8월 20날이었나?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기자간담회 하면서 네. 대통령의 그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면 오산이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채널에서는 어떻게 감히 대통령의 큰 뜻을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저거 컨펌 받은 건가? 했는데 아직까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혼 안 내신 거 보니까 대통령 뜻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다주택자분들, 예. 보유세가 가장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유세. 왜냐하면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년 걷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양도세 중과. 그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뭐 38억 중에 30억이 세금 나갈 수 있고, 좀 와닿게 해드리자면은 양도세액이 내가 10억이다 그러면은 세금이 한 3억 정도 나오거든요. 3주택 중과 들어가면 7억 나옵니다. 남는 게 없어지는 거죠. 갑자기 4억이 확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매도하실 때. 근데 안 팔자니 거기서 보유세가 그렇죠. 세면은 그런데 저는 현재 정부가 어떤 정부든지 간에 과거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예, 업그레이드. 좋은 단어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 방식을 써서 예. 더 과세를 할 것 같다. 여기서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정권의 어떤 인기라든지 그런 거에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보유세 올리지 않겠다 해놓고 공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공시 가격을 올리면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고 있는 건보료, 뭐 기초연금 다 올라가잖아요. 막 60 몇 가지 항목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좀 업그레이드해서 과세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재정 지출 확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집값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 중심지 위주로 올라가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네. 가보면은 네. 저도 이제 부동산 그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화도 해보고 한 번씩 그냥 취재 겸 해갖고 그냥 안부 인사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취재원들이랑. 맞아요. 저도 가끔 네. 전화 드리는 이유가 네네. 그거거든요. 네네. 다 이제 그런 관계인 건데 네. 해보면은 진짜 극과 극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고가 네네. 치고 있는데 또 매물이 있대요, 금매가. 네네. 근데 우리만 갖고 있대. 소개 좀 네. 해달래 나한테 맨날. 대신 네. 소문내지 말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러면은 정부가 발표하게 될 그 세제 개편안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네네. 첫 번째는 보유세. 저는 보유세 강화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네. 그 수요자들 위주로 만약에 본다면 네. 아니 뭐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건데 네. 어떤 세제 개편안을 당장 하면은 네. 시장의 충격은 줄이고 네.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혹시 네. 보시는 게 있어요? 뭐 일단은 이제 정부의 큰 그림을 제가 뭐 다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는 보유세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하되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 낮춰야 된다. 오히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세 가지 세금을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참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명확히 실패로 끝났다는 게 뭐 정권 교체라는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세가 1에서 3%인데 네. 이걸 주택수에 따라서 뭐 8, 12까지 단순 계산하면 12배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제 너무 과하다. 2020년 8월 달에 개정을 하고 나서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45%인데 여기에 이제 30% 포인트가 붙으면은 75. 그럼 이제 지방소득세 붙으면 82점 몇 가지 갑니다. 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죠. 반면 보유세는 윤석열 정부 때 서로 여야 합의해가지고 좀 낮췄고 뭐 OECD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조금 올리되 대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거래는 활발해지게 취득세와 양도세 좀 낮추는 게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도 그래 내가 고가주택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해봅시다. 10억이면 보유세가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비싸다. 이거 낼 수 있어요? 못 내지. 힘들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만 좀 장기적으로 개편이 되겠죠. 10억짜리인데 뭐 예를 들어서 50억, 60억 이러면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1.5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예. 그거 버티겠나?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 어르신들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좀 내놔야 되니까 예. 아까 증여도 좋지만 또 이제 내가 증여했는데 또 이게 뭐 안 보이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가족 간에. 그럼 내가 차라리 야, 내가 그냥 팔고 내가 세금 양도세 좀 적당히 내고 나 그냥 현금 가지고 있고 나도 좀 쓰고 너희들도 좀 나눠줄게. 뭐 그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계속 네. 얘기가 나오는 게 다주택자들이 엑시트를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주제긴 해요. 네네. 왜냐면 투기꾼으로 이제 약간 낙인이 찍혀 있는 다주택자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일부에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다주택자들의 엑시트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니 라는 네네. 전문도 있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를 조금 문을 열어야 네.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고 활성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이미 돈을 많이 벌었으니 가격을 낮춰서 조금 더 저렴하게 시장에 물건을 풀면 가격이 점차적으로 소프트 랜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네네. 나오는데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고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된다는 가정하에 된다 하더라도 4에서 5년 정도가 걸려요. 지금 공백이 좀 인허가 착공 물량이 없어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계획대로 돼도 4에서 5년이에요. 근데 계획이라는 게 항상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뭔가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럼 매물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서 매물을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로 퇴로를 막아놓고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로 하면은 이제 뭐 안 좋아질 수밖에 이도저도 없죠. 못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양쪽을 다 묶어버리면 실제 문재인 정부 때 그랬는데 야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유세를 내가 내야 되니까 네.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부부 공동 명의를 단독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이상한 방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안 돼서 내가 팔잖아요. 팔면은 매도가에다가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야 내가 양도세를 원래 1억 생각했는데 2억을 내게 생겼어. 1억 더 그러니까 너 이게 1억 네가 내. 그거 매수자한테. 이제 매수자한테 전가를 네. 한다라고 이게 이제 표현을 조세의 하죠. 전가예요. 네, 조세 전형적인. 전가. 네. 그냥 경제학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자꾸 그러면- 책에 나와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제 물건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네. 제가 작년에 팔았던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3억 초반에 사서 5억 중반에 판 물건이 있어요. 2억 정도 올랐죠. 그래서 세금을 한 4천 정도 냈던 것 같은데 그게 전고점 최대 한 7억 5천까지 갔습니다. 7억 5천. 자 그러면 그럼 지금 이런 표정이에요. 네. 방금 많이 올랐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7억 5천까지 갔던 걸 어떻게 2억이나 싸게 5억 5천에 파냐 이 말씀만 생각하셨잖아요. 네, 주식으로. 네, 네, 네. 절대 그게 이득인 게 뭔지 아세요? 자 7억 5천으로 갔던 시기에는 양도세 중과가 들어갔을 때였어요. 아, 세금이 2억 8천이 나옵니다. 그렇게 팔면 자 그런데 나는 이번에 5억 5천으로 2억을 낮췄죠. 네. 세금이 4천 나왔죠. 2억 8천 대 2억 4천이죠. 네. 얼마 이득이에요? 이득 받네 오히려. 4천이에요. 이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7억 주고 사는 게 아니라 5억 주고 당연하죠. 샀으니까 땡큐인 거고 파는 당연하죠. 사람 입장에서도 나도 이득이고. 이득이고. 나도 이득이고. 물론 이제 네. 최적으로 생각을 하면 파는 사람 입장만 보자면 7억 5천에 팔고 세금 5천만 내고 싶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이제 다 세팅을 해놨죠. 이게 세금 공부를 하면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네. 시기에는 1주택자가 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연하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네. 사실은 정책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네. 싸게 싸게 팔았다고 무조건 손해 보는 게 아니라는 손해보는 게 거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세후 수익이잖아요. 세후 수익.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대주주 주식 양도 기준 네. 50억으로 됐지만 할 말 많지만 제가 또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제가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하셨죠? 예, 어떻게 말씀하셨든 제가 예상이 되고 네.
그게 뭡니까 도대체. 네. 철학도 없고 그죠. 어쨌든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대주주 기준 걸려서 양도세를 내버리면은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예. 근데 증권에서는 사실 양도세를 별로 생각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회피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국내 주식 같은 예. 경우에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부동산 쪽으로 오면 세후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후 수익에 있어서 어찌 됐든지 간에 매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약간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남한테 전가하려고 한다. 그게 네. 매수자 아니면 임차인이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보유자 매도자들을 압박을 하면 물론 100%는 전가가 안 되지만 일부가 그 어떤 매수자라든지 임차인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걸 왜? 그럼 거기서 이제 중간지대를 잘 찾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건데요. 가장 적절한 것들을. 그런데 뭐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어떤 그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큰 정부를 지향할 거냐 작은 정부 지향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얘기 들어가면 또 이제 정치적으로 그럼요. 들어가니까 네, 굉장히 요 정도만 피곤해질 수 있고요. 네,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네. 오래 갈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이제 또 발표가 될 거예요. 네네. 97 다음에 또 나오겠죠? 네네네. 뭐 11월 정도 추석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요? 네, 117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뭐 1125, 아니 1025. 왜냐면 이제 추석 지나고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추석의 민심을 네. 좀 보고 낼 거다라는 게 지금 대략적인 네네네. 많은 분들의 요쪽 관련되신 분들도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요번에는 어떠한 규제책이 만약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수요자들 입장 그리고 이런 우리 같은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네. 내가 만약에 주택이 하나라도 있다. 네. 그럼 일단 여기서 늘리지 마세요. 차라리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서 늘리지 마세요. 네. 당연히 2주택, 3주택이면 더 당연한 거고 취득세 중과도 들어가니까. 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할 수 있을 때 매수하면 좋겠지만 연끌은 금지. 연끌 금지. 그럼 이제 연끌은 어떻게 판단하냐? 내가 들어오는 월 현금 흐름이 10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여기서 대출 이자 원금 이런 게 50은 안 넘으면 좋겠다. 내 전체 인컴에서 50% 넘기지 말아라. 저는 한 70까지 해봤었거든요. 과거에. 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생활이 거의 안 되는. 뭐 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때밖에 저는 못한다 해서 애가 어리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그런 시장도 아니고 네. 또 그렇게 대출도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50 이하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가급적 하나,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늘리지 말고 일단 관망. 왜 그러냐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금 나오는 규제가 나오는 게 거기 그 관계자분들의 어떤 워딩을 종합해 보면 찔끔찔끔 안 내겠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체계를 잡아서 한 번에 내겠다 이런 워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무섭게 왜 그래 그 형님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 형님들이 무섭다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면 교사가 될 거예요. 앞서 민주당 정권에서 그렇게 좀 안 좋게 됐으니 그렇게는 안할 우리는 좀 것이다. 다르게 하자. 그래서 우리 SNS 같은 거 보면은 민주당 재집권 시나리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감독원 아까 나왔었죠. 감독기구 신설하겠다. 경찰청까지 들어옵니다. 차명 계좌, 차명 때문에 명의 신탁.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공공 위주로 하겠다. 이번에 다 공공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말해도 되나? 이런 소문 들어봤죠. 종부세 폐지될 수 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정말 세금을 줄이려고 폐지는 아니겠죠. 세제 개편을 하겠죠.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도 없애고 새로운 세편 국토보유세로 하나로 하게 되죠. 그게 하나가 이제 국토보유세.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거네. 예. 자 그러면 뭐가 좋아요? 일단 종부세가 위헌이다 이중과세라는 이슈에서 벗어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 교수님도 그렇고. 네. 두 번째는 그 이슈에서 벗어나면서 국토보유세를 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로 통합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정말 강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럼 당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그런 돌고 여러 가지 있는 시나리오가 돌고 재집권 있다. 시나리오 책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물론 똑같이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너무 그게 좀 네. 본인들한테 부담이 오면 그건 좀 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포장을 하겠죠. 잘 포장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말해도 돼요? 예. 너무 하다 싶으면 안 해. 아예 뭐 하세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저신용자에 대해서
세부담 금리를 좀 부담을 낮추겠다. 네. 아 저는 그건 오케이. 그런데 그 방법적인 게 고신용자 이자를 좀 더 높여서 하자. 그거 들어보셨죠? 저는 그거는 네. 그러면은 네. 그 고신용자가 네.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이 네. 시장 논리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시장 경제에 대한 그걸 완전히 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보니까 뭐 과반수가 찬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표면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저신용자의 어떤 높은 고금리를 좀 부담을 줄이자. 아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방법으로 하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빼고 앞에 것만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 거예요. 아, 국토보유세가 만약에 나오면 보유세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방금 예. 제가 말한 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죄송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라. 나오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렇지만 무주택인 분들은 조금 액션을 취하자. 요번 가을에 혹시나 금매들이 나오거나 네, 괜찮은 네, 네. 것들이 있고 네. 영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네, 감당 네.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지역인데 가격이 맞다 그러면은 특히 그분들은 토제가 나오면 이제는 골 때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네. 더 어려워지니까. 내가 이제 곧바로 전입해야 되니까. 꼬이니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사라져 버립니다.